실제 사용됐던 그 갑옷하고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장식이라든지 모형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갑옷에서 나타난 갑옷 제작에 직접 사용됐던 단갑틀. 그렇다면 이 단갑틀은 갑옷 제작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것일까? 단갑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에 있던 이 곡면을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맞춥니다. 맞춰서 이런 곡면을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돌출된 부분이라든지 좀 더한 부분을 다시 그 망치를 이용해서 좀 다시 조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그 2차적인 요소의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어떤 그 실제 갑옷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팔이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밑 아래쪽에 보면 허리 부분에 노련판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갑틀이 출토됨으로써 가야에서 철갑옷을 대량 생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졌다. 그 틀이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갑옷 만드는 집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조를 해가 두드려가지고 다량 생산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뭔가 상위 집단에서 규제된 그런 집단이 만드는 거지.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 만약 너도 만들 수 있고 나도 만들 수 있다면은 갑옷 형태가 전부 다 틀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 전부 통일되어 있거든요. 그 통일되어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다는 다량 생산했다. 똑같은 걸. 다량 생산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은 완비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요즘 말하면 그 군수장 같은 것도 경영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기마 인물상 토기. 토기는 전쟁터로 떠나는 듯한 기마 전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만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말까지 갑옷을 갖춰 입고 있다. 토기에 나타난 것과 같은 말 갑옷이 가야 지역에서 실제로 발굴됐다. 철조각을 이어 만든 말 갑옷은 말의 엉덩이와 몸통 그리고 가슴과 목까지 덮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 밖에도 가야에서 기마 전술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각종 마구류들이 출토됐다. 말제가를 비롯한 다양한 마구류, 그리고 말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말 얼굴 가리개도 출토됐다. 철갑을 온몸에 두른 말,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탄 기마 전사의 모습이다. (1600년) 전 가야 기마 전사는 이런 모습으로 출정했던 것이다. 중무장된 군대라도 그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마 전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 남부 또는 일본 열도를 통해 봐서는 굉장히 돌출된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게 그에 맞게 또 김해라든지 아마 김해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산 동래 복천동이라든지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이게서 그 갑옷과 맞게 다시 기마용 마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4세기 전반 때부터 좀 돌출적이라 할 만큼 강력한 기마 전단을 가진 그런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금관가야에는 중무장한 기마 전사들로 조직된 대규모 기마 전단이 있었다. 출토 유물로 볼 때 금관가야의 병력은 서기 4세기 때까지 신라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 전반 때까지는 아직 신라에서는 강력한 군대 조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기마전단을 증명하는 그런 마구가 발견 안 되고 있어요. 그는 최근에 여러 논문에도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세기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가야가 상위에 선 건 사실입니다.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역에서 신라와 몇 차례 전쟁을 치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가야의 신라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신라 파사의 사금이 가야 정벌에 나섰다. 기록은 10년 뒤 신라 파사의 사금이 다시 가야 정벌을 시도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록돼 있지 않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 지마 이사금은 황산강 유역에 매복한 가야군의 습격으로 포위됐다가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친히 정병 10,000명을 이끌고 가야를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삼국 사기는 모호하게도 그 이유를 날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 삼국사기 신라번기는 신라를 우주로 하면서 가야는 어떤 가야를 중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신라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대개 이 전투에서 신라가 이렇게 물러간다든가 할 때는 대개 뭐 비가 와서 물러갔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서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썼고, 실제로 그것은 가야가 그만큼 신라의 정병 1만이 들어와서 전투를 해도 물리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가야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을 그걸 의미합니다. 세력 확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는 신라와 수시로 접전했다. 서기 4세기까지 우위를 확보한 쪽은 금관가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가야의 철제 갑주였다. 철갑으로 완전 무장한 가야 기마 전사의 모습입니다. 아마 가야 병사는 이런 모습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기마 전단을 보유한 금관가야는 신라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한반도 남부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했던 가야가 언제 무슨 이유로 멸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야는 532년에 신라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관가야의 몰락의 흔적은 기록보다 100년 이상이나 앞선 시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갑옷과 출토 유물의 심상치 않은 변화와 서기 4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옷이 출토되지 않던 지역에서 갑옷 출토가 급증하고 또 김해에선 왕급 무덤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금관가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의문의 실마리는 의외로 압록강 너머의 지반이라는 곳에 있는 광개토항비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광개토항비에 따르면 서기 400년 한반도 남부에서는 당시로서는 한반도 사상 최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동부가 최대의 강자인 고구려군과 마주치자 금관가야의 운명은 순식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철갑옷의 변화와 광개토항비를 토대로 서기 400년 한반도 남부에서 생겼던 일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400년 한반도 남부의 일순 돌풍이 인다. 당시 동부가 최강부대였던 고구려 광개토왕의 5만 대군이 한반도 남부로 돌진해 온 것이다. 광개토왕 비문에는 당시의